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여기는 프랑스 파리 샤롤드골 공항 입국 심사대입니다. 요즘처럼 자율 출입국 심사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동양인 여성에게 취조하듯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온 샤오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저처럼 눈을 뜨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니까요. 여기는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입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어요. 특이한 건 동양인들만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유럽연합 시민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빠르게 통과하고 그 옆으로는 한국인들도 전자여권으로 1분도 안 되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있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중국인들은 일반 심사대 앞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죠.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제 차례가 되자 입국 심사관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별도 심사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심사실에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프랑스에 왜 왔는지,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숙소 예약은 했는지, 귀국 항공권은 있는지. 이건 입국 심사가 아니라 취조에 가까웠어요. 심지어 제가 베를린 공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도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됐죠. 옆 심사실에서는 다른 중국인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비자가 있는데도 입국이 거부됐다며 절규하는 소리였죠.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지위라고 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옆으로 지나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심사관들도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한국인은 비자도 없이 90일 무비자로 입국하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중국보다 GDP도 낮고 인구도 적은 나라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3시간의 신문 같은 심사를 겨우 통과하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문득 상하이 푸동공항이 떠올랐어요. 외국인들이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얼마나 불편하고 모욕적인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하지만 이 입국 심사대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죠. 이게 바로 제 눈을 뜨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어린 시절 상하이에서의 삶은 완벽 그 자체였어요. 제 아버지는 독일계 자동차 회사 중국 지사의 고위 임원이셨죠. 덕분에 저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국제학교를 다녔지만 사실 서양 문화를 제대로 접한 적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모두 중국의 관점에서 걸러진 것들 뿐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상하이의 마천 누드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하철, 얼굴만 인식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편리한 시스템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믿었죠. 선생님들도 항상 우리는 세계 최강 대국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고요. 학교에서는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배웠어요.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 문화를 배워간 나라들이라고 배웠죠. 김치도 원래는 중국의 파오차이가 원조이고 한복도 한나라 시대 의복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를 두고 왜 다른 나라로 가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부럽다고 했지만 전 오히려 걱정이 컸어요. 서양에서 중국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여름, 저희 가족은 베를린으로 이주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위챗페이도 안 되고 모바일 결제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것 같고 중국이 얼마나 편리한 나라였는지 새삼 실감했죠. 베를린에서의 첫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명자 아줌마가 운영하시는 한인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광경인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아줌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독일어도 영어도 모른 채 중국어로만 얘기하면서 말이죠. 처음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중국인들을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베를린의 고등학교 생활은 상하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죠. 다행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서 그들과 어울리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들과 있을 때면 왠지 모를 답답함이 있었어요. 늘 중국이 최고라는 이야기만 하고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모습이 거슬렸거든요. 그러다 학교에서는 독일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걸 보며 의아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BTS 음악을 들으며 춤추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 모습이 신기했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류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독일 친구들이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나라, 중국은 검열과 통제가 심한 나라라고 했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왜 안 되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날 저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파리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입국심사대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죠. 3시간의 고된 입국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교환학생이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또래로 보이는 동양인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그녀가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온 은주였죠. 평소라면 거리를 뒀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말을 걸고 싶었어요. 아마도 방금 전 겪은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은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그녀는 영어, 독일어는 물론 프랑스어까지 구사했죠. 게다가 이미 여러 유럽 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했다고 해요.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90일 동안 유럽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은주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것처럼 한국이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된 선진국이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국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거리, 최첨단 기술, 세련된 문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은주와 나눈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중국에서는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배우나요? 라고 물어보는 은주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답하기가 곤란했어요.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은주와 나눈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은주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 경제 발전 역사, 그리고 현재 한국 청년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모든 이야기가 새롭고 신선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은주가 한국의 단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였어요. 취업난, 부동산 문제,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중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금기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은주는 제게 연락처를 건네며 파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상하게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리를 두려했던 한국인이 이제는 가장 궁금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 한국을 무시하고 폄하해온 우리의 시각이 정말 옳은 걸까? 은주와의 만남은 제게 이런 의문들을 던져주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만남은 운명 같은 거였어요. 입국심사에서 받은 큰 상처가 오히려 제 눈을 뜨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은주와의 만남은 제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시작점이 되었으니까요. 지난 3시간의 지루하고 고된 입국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교환학생이세요? 저도 파리로 가는데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시는 걸 봤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또래로 보이는 동양인 여학생이 반갑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녀가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은주였죠. 저는 평소라면 다른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과는 거리를 두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마도 방금 전 입국 심사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왠지 모르게 이 낯선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요. 제가 답하자 은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왔어요. 같은 대학으로 가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은주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닌다는 그녀는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했어요. 심지어 이미 여러 유럽 국가들을 혼자서 자유롭게 여행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으로는 비자 없이 90일 동안 유럽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다녔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인인 우리는 유럽 여행을 가려면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냥 비행기 표만 끊으면 된다니. 대기실에서 은주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것처럼 한국이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된 선진국이었죠.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자주 공부하는데 요즘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토론이 자주 열려요. 교수님들도 참여하시고 SNS로 생중계도 하죠. 은주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국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거리, 최첨단 기술, 세련된 문화. 서울의 야경은 상하이 못지않게 화려했고 한강공원에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배우나요? 은주의 이 질문에 저는 솔직히 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우리가 배운 한국의 모습과 지금 은주가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은주가 한국의 단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였어요.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중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금기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은주의 이 말은 제 마음속 깊이 박혔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은주는 제게 연락처를 건네며 파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상하게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리를 두려했던 한국인이 이제는 가장 궁금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놀라운 우연을 경험했어요. 은주와 같은 기숙사에 배정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제게는 큰 행운이었죠. 기숙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특히 독특했던 건 그들이 은주에게 유독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K-팝을 좋아한다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고 한국 화장품은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고 반면 저를 볼 때면 약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느 날 저녁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유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떠들었죠. 그때 은주가 조용히 다가가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양쪽의 의견을 조율했어요.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배려심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주말이면 은주와 함께 파리 곳곳을 다녔어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그때 제가 믿었던 또 하나의 환상이 깨졌죠. 관광지에서 만난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큰 소리로 떠들고
줄도 서지 않고 사진 찍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는 모습들. 반면 한국 관광객들은 질서 있게 행동하고 현지 언어로 인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은주는 제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 시민들의 참여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SNS에서도 검열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은주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중국은 구글이나 유튜브를 막는지, 왜 VPN을 써야만 외국 사이트를 볼 수 있는지. 그때까지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은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수업 시간에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세계 언론 자유도 순위에서 한국은 상위권, 중국은 최하위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인터넷 속도도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해요. 전자정부 시스템도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걸까? 왜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까다로운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 중국이 정말 강대국이라면 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제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은주는 제게 한국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해 줬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의 자유로운 한국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중국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파리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학생 동향 파악 차원의 면담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인 면담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보고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심해야 해. 요즘 중국 대사관에서 유학생들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 은주의 말에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대사관을 찾아간 날, 저는 평범한 면담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직감했어요. 안내된 방에는 3명의 관리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제 SNS 활동 내역을 모두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은주와 찍은 사진들, 제가 좋아요 누른 게시물들, 심지어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한 기록까지. 샤오링 양 당신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학생이에요. 하지만 최근 당신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한 경고였어요. 특히 제가 올린 글 중에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고 물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제 부모님까지 언급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독일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게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든 건 그들이 건넨 마지막 제안이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의 동향을 보고하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였죠. 특히 은주같이 영향력 있는 학생들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를 배신하라니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울음이 터졌어요.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아 줬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은주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가 겪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있었다고 했어요. 70-80년대 독재 정권 시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정부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유로운 한국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전과 같은 샤오링이 아니었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요. 대사관 방문 이후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쳤어요. 부모님께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혹시 쟤 때문에 아버지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매일 밤 이런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주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증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사관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감시는 계속됐어요. 중국 유학생 동아리에서는 은근히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절 배신자라고 불렀죠.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제 SNS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밤 걱정 어린 전화를 하셨죠. 그럴 때마다 은주가 제게 힘이 되어줬어요.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조국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나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저는 중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발전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점점 더 많은 용기가 생겼어요. SNS에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올리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더 자유롭게 어울렸어요. 물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은주가 들려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떠올리며 힘을 냈죠.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믿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은주가 제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동안은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거든.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애국은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아직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도요. 대사관 방문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치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둘씩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은주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들어왔어요. 큰 소리로 떠들면서 직원에게 중국어로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각국의 언론 자유도 순위도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보던 중국 뉴스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같은 사건도 BBC나 프랑스 뉴스와는 너무 다르게 보도되는 걸 발견했거든요. 은주는 제게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한국이 어떻게 민주화를 이뤘는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자주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VPN 없이는 구글도 유튜브도 못 볼까? 왜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이렇게 까다로운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라면 왜 이런 제약들이 있는 걸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아요. 다만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의 장점도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파리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매일 밤 창밖에 에펠탑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중국의 다른 친구들도 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은 너무나 특별했어요.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것, 그리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무조건적인 찬양이 아니라는 것까지. 이런 깨달음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은주와 마지막 저녁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했죠. 하지만 은주는 제게 희망적인 말을 해줬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지금의 중국처럼 폐쇄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했다고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체제를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들도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라면서요.
은주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요. 그녀는 제게 늘 이야기해요.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한국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중국의 변화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올 거라고 믿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